메시지 최근성 보장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정해진 다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메시지의 최근성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받으면 이 메시지가 이번 프로토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메시지인지, 옛날에 쓰였던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메시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최근성은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부터 유추되어야 하며,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든 간에 재전송 메시지에 포함될 수 없거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성 보장 기법이 있고, 그 기법은 어떤 요소를 메시지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요소를 보고 이 메시지는 예전의 수행에서 아니면 다른 수행에서 사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다. 다른 수행에서 사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이 만들어준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의 최근성은 특정 프로토콜 수행과 이 연결은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관계는 직접적인 시간을 메시지에 포함해서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인과관계는 메시지 1이 간 다음에 메시지 2가 올 때 요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는 요 메시지가 전송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시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과관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적인 관계든 인과관계든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해서 형성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식별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타임스탬프와 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은 시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거고, 난스 기법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기법은 하나의 메시지에 시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시간을 확인해서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난스 기법은 메시지가 가고 나면 메시지가 다시 오게 되는데,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보통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게 되겠고, 인과관계는 요 메시지가 오면 요 메시지 초기화하기 때문에 요거를 시도,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 그래서 챌린지를 주고 그 챌린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면서 이 응답이 이 시도와 관련돼 있다, 연관돼 있다. 그럼 이 응답은 언제 만들어요? 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응답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게 세 종류가 아니라 이 참여자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역할. 그래서 이 참여자의 역할 중에 식별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제공된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하는 자가 있고요. 메시지에 포함된 식별자를 확인하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넣고 메시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A가 제공자인 동시에 입증자입니다. 반대로 요 B는 검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응답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A가 제공자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여기에 다시 넣어줍니다. B가. 그래서 얘가 입증자예요.
그리고 요 넣어진 요 값을 내가 보냈던 값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이 때문에 A가 검증자입니다. 그래서 그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사용자이고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 최근성 식별자와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스탬프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값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식별자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식별자는 무조건 예측될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불예측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스탬프 기법과 난스 기법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고요. 검증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공자는 요 메시지의 최근성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해서 암호문 내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해서 B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여분 정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이 메시지를 복구한 다음에 이 T를 그냥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시간이 TB면 수신한 시간이 있으면 요 TA와 TB의 차이를 보게 되고 이 차이가 허용 윈도우 내에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최근에 보내진 걸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두 사용자의 시간이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사용자의 시간과 요 사용자의 시간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메시지가 A에서 B로 갈 때 뭐 거의 실시간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용 윈도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메시지 통신 지연과 메시지가 통신에 걸리는 시간과 시간 동기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간 동기화를 허용할 것인가, 차이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송신자에서 수신자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걸 고려해서 이 허용 윈도우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약점은 허용 윈도우가 짧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또 보내면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중복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서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면 얘가 유효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메시지를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검토가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속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죠. 저절로 에이징이 됩니다. 그렇죠? 허용 윈도우를 벗어난 애들은 이제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이제 무시되니까. 그래서 허용 윈도우 내에 재존속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제공자는 쉽게 특정 순간을 가리키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찍을 때 원래는 이 프로토콜의 의도는 현재 시간을 찍는 거죠. 현재 시간. 근데 나는 미래 시간을 찍을 수도 있고 과거 시간을 찍을 수 있고 어떤 값을 넣는지는 이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메시지 타임을 첨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임스탬프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 타임스탬프 형태는 공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값은 미래 또는 과거 어느 한순간을 나타내고 검증자는 제공자가 전직하게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을 했는데 저 친구는 송신자는 현재 시간을 찍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에 그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TA를 찍어야 되는데 요 TA 찍으면
허용 윈도우가 벗어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TA 플러스 알파 값을 줬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그러니까 이게 입증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공자와 입증자 같은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찍는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거를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스템 시간이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원래 제공자는 현재 시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A 컴퓨터를 공격해서 이 컴퓨터의 시간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그 사실을 모르고 현재 시간을 찍는데 그 시간이 미래나 과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쓸 경우에는 시스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공격자가 그 클라이언트나 또는 그러니까 송신자나 수신자의 타임스탬프를, 그러니까 시간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을 공격했을 때, 공격해가지고 시간을 바꿔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봅시다. 수신자의 시간이 송신자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송신자의 시간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은 2020년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앨리스도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내년 값을 갖고 있어요. 1년이나 시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원래는 얘는 이 정상적인 메시지니까 accept를 해야 돼요. accept를 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하면 허용 윈도우를 벗어날 테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신자의 시간은 정상인데 수신자의 시간이 미래 시간일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를 선행 메시지라고 그래요. 선행 메시지. 프리데이트된 메시지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동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2020년으로 바꾸면 그 다음엔 얘를 인정하겠죠. 그래서 요 선행 메시지는 요 시간을 2020년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요 다음에 있는 요 예제에서는 A의 시간이 미래예요. B는 현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정상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죠. 당연히 B는 미래 시간이 찍혀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유효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되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데이트된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후 메시지다. 원래 시간보다 앞서 시간이 기록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후 메시지가 되면 이 시간을 우리가 동기화를 한다는 건 원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에서는 시간을 맞춘다는 건 더 큰 값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021년으로 바꿔야 정상인데 그렇게는 못하죠. 이렇게는 못 바꿉니다. 왜? 여기 이제 시간은 실제 시간과 표준 시간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응용에서도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송신자, 수신자의 클럭이 어긋났지만 얘를 현재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이 사후 메시지가 1년 뒤에 처리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의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후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거고 사후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타임스탬프의 장점은 제공자와 입증자가 동일인입니다. 이 동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얘기한 취약점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입증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타임스탬프의 사용은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를 요구가 되겠고 이 클럭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타임스탬프에는 있습니다. 난스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스란 특정 순간의 증명이 생성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값입니다. 이전에 사용됐던 값이 다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난스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난스는 보통 시도 응답 기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난스를 제공해 줘요. 그러면 이 B는 이 NA를 자기의 메시지에 포함해서 다시 A한테 줍니다. 그럼 A는 이 메시지에 이 암호문 내에 NA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검증자로서 확인해서 이 NA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메시지 전체가 그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제공자인 동시에 검증자이고 B가 입증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그 타임스탬프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스 기법은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곱하기 2로 증가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MB를 포함하면 또 MB를 주면 되니까 처음에만 그렇게 되지 그 다음부터는 엮여가지고 차례차례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하나는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타임스탬프는 난스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개의 메시지에 대한 최근성이 필요할 때에는 그게 여러 개가 이렇게 곱하기 2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난스가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사용한 난스 값이 절대 사용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NX라는 걸 사용했는데 모르고 또 NX 줬어요. 그럼 이 메시지는 이 입장에서는 지금 만든 건데 옛날에 만든 메시지에도 NX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옛날에 만든 메시지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난스 값은 기존에 사용됐던 난스 값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값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타임스탬프를 난스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난스 값으로 타임스탬프를 쓸 수도 있고 카운터를 쓸 수도 있고 랜덤하게 생성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되면 똑같은 거 또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훌륭한 랜덤 넘버를 쓰고 그 길이가 충분히 길면 우연히 똑같은 걸 두 번 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같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장점은 이 난스 방식의 장점은 검증자는 입증자의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필요가 없고 클럭 동기화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기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동기화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난스 값이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NA를 주면 밥은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NA를 포함해서. 방식 2는
난스를 암호화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난스를 요 메시지를 풀어서 난스를 평문으로 되돌려줘요. 근데 방식 2에서는 이 난스 값의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가 나쁜 놈이 이 NA 값이 뭐가 들어올지 예측하게 되면 이것을 복호하지 않아도 2번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번째 방식 같은 걸 쓸 경우에는 이 NA의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 세 번째 방식에서는 난수도 암호해서 주고 그 응답도 암호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메시지는 서로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런 뭐 공개키 쓸 때만 이 난스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맥이나 해시 함수나 이런 걸 써서도 그 값의 최근성을 언제든지 난스를 가지고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타임스탬프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고요. 난스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한 메시지 측면에서는 타임스탬프는 하나의 메시지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개가 필요할 때 곱하기 2가 되지 않는다. 이걸 설명드렸고요. 입증자의 정지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값의 선택은 제공자의 책임이고 검증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고요. 요거가 더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클럭 동기가 필요한 면에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유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바인딩 기능이 없고 이 바인딩 기능이 있다는 건 1번 메시지와 2번 메시지가 강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기법의 차이가 나고요. 이 타임스탬프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 사용될 수 있냐면 카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아니고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는 쌍방 간에 동기화된 카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현재 카운터 값을 플러스 1에서 보내게 되겠고, 이 유지한 사람이 똑같은 카운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값보다 이 값이 크면 최근 메시지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를 쓰면 장점은 뭐냐면 실제 시간과 독립적으로 동기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최대값, 큰 값으로 맞추면서 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타임스탬프에서는 사전 메시지, 사후 메시지가 있고, 사후 메시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타임스탬프에서는. 왜? 타임스탬프 자체가 절대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카운터는 그런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후 메시지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절대 시간하고 그 클럭은 동기화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더라도 뭐 그 필요한 만큼 클럭들이 다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운터를 사용할 경우에 모든 사용자 간에 동기화된 별도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n명이서 서로 다른 사용자끼리 뭔가 카운터를 쓰려고 그러면 n개의 카운터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끼리.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내가 100명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그 100명 거에 대한 카운터를 내가 하나씩 다 유지한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는 그렇지만 서버는 어차피 각 사용자별 어떤 정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64비트 카운터를 하나 정도 더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들은 뭐 몇 비트 카운터를 쓰게 돼요. 만약 4비트를 쓴다. 그러면 0부터 15까지 가고선 다시 0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무한한 카운터가 아닙니다. 무한한 카운터가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큰 비트의 카운터를 쓰게 되면 이게 다시 0부터 최대값까지 가서 되돌아오겠다.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 타임스탬프를 설명드렸을 때는 타임스탬프가 그 각
시스템에 되게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되는데, 타임스탬프도 마찬가지, 이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각 카운터가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됩니다. 카운터를 조작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카운터를 조작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냐? 최근성이 보장된 암호키의 사용을 사용하면 그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 암호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K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K로. 그러면 K가 10시에 만들어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K로 암호화된 메시지 M은 언제 만들 수 있어요? 10시 이후에 만들 수 있죠. 키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근성이 보장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사용이 되면 또 그 사용됐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에 생성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